정말로 그러니까 주둥이가 있을 만한 자리에가 있어요. 콧구멍 주변에 별 모양으로 22개의 돌기가 촉각을 제공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빨라요. 사냥 속도도 0.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모든 농부들은 두더지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제 망가뜨립니다. 정말로 짜증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두더지가 없다면 안녕하세요. 보다 채널을 통해서 매주 여러분과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학을 쉽게 설명할까 고민하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저는 실제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심지어 표본으로도 보지 못한 동물입니다. 별코 두더지라고 해요. 그 별코 두더지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생김새를 알 수 있죠. 별코, 별점 생긴 코가 있는 두더지란 뜻이겠죠. 그게 코입니다. 입은 따로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주둥이가 있을 만한 자리에 코가 있어요. 이게 콧구멍 주변으로 22개의 촉수들이 쫙 있어요. 멀리서 보면 별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살고 있지 않아요. 유럽에서도 못 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미국 동부의 북쪽과 카나다 동부, 약간 남쪽 지방에만 있습니다. 아주 습한 곳에 주로 살고 있죠. 몸 길이는 15에서 20cm 정도, 꼬리는 5에서 9cm 정도입니다. 제법 크죠? 근데 길이도 꽤 커 보이는데 몸무게는 채 100g이 되지 않아요. 평균 60g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속이 텅 빈나? 왜 이렇게 작지? 싶은 특이한 동물입니다. 별코 두더지는 두더지과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두더지와는 달라요. 눈은 다른 두더지처럼 다 태화돼서 거의 보이지 않고요. 코도 숨만 쉬고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촉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콧구멍 주변에 별 모양으로 22개의 돌기가 촉각을 제공하는데 마치 보는 것처럼 봐요. 그래서 촉각 시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동물들 많거든요. 고양이 아니면 쥐도요. 털들이 있잖아요. 이걸 얼굴 근육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 가지 바람이 느낌도 알고 공간을 파악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나요. 얼마나 뛰어나냐면 촉각을 이용해서 먹이를 탐색하는데 정말 빠릅니다. 0.008초 만에 물체를 감지하고 0.025초 만에 먹을지 말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촉각 정보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빨라요. 우리가 눈 깜짝한다는 게 얼마냐면 보통 0.1에서 0.4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깜짝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물체를 감지하고 먹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별코 두더지는 먹이 탐색 속도 분야에서는 포유류 가운데 세계 신기록 보유종입니다. 하지만 탐지만 빨리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탐지를 빨리 했으면 이제 빨리 잡아야 됩니다. 사냥 속도도 0.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유류가 이제 멀리 있는 먹잇감을 찾을 때는 후각, 시각, 청각을 다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별코 두더지는 일반적인 두더지처럼 눈과 귀가 다 멀었어요. 태화했습니다. 땅속에서는 뭐 볼 일도 없고 들을 일도 없잖아요. 뭐 진동이나 느끼는 거지 소리를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뱀도 마찬가지예요. 땅속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진동을 느끼는 거잖아요. 두더지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청각과 시각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남은 게 뭐냐면 후각이죠. 두더지는 주로 땅속에만 살잖아요. 그런데 별코 두더지는 다른 두더지와 달리 반수생 생활을 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물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에서는 어떻게 냄새를 맡을까요? 그러니까 물에서 냄새를 맡으려면 무슨 공기가 있으잖아요. 얘가 어떻게 하면 재밌어요. 콧구멍으로 공기를 쭉 내밀어요. 물속에 나가잖아요. 그 물속에 있는 분자들이 여기 공기로 들어오겠죠. 이거 다시 흘린 코를 쭉 빨아들이지 애들이 쭉 빨아들여요. 코 속으로 내가 맡은 공기를 다시 빨아들이면서 이때 냄새를 맡는 거죠. 물속에서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냄새들은 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은 건 뭐냐면 22개의 촉수가 장착된 별 모양의 코만 남은 거죠. 코끝은 아주 특수한 촉각 기관입니다. 이 주둥이의 촉수가 공기 중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쥐는 털이 있잖아요. 털의 느낌이 공기의 흐름을 다 느끼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별코 두더지는 이게 또 가야 돼요. 먹이가 접촉해야지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코 두더지는 먼 곳에 있는 먹이는 탐색할 방법이 없죠. 근거리 탐색에만 아주 최적화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리 한계를 극복은 해야 되잖아요. 가까운 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부지런하면 돼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초당 10번에서 15번 정도 주둥이를 막 움직여요. 15Hz쯤 되는 거잖아요. 1초에 15번 흔드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면서 주변에 가까운 지역을 짧은 시간 내내 탐색하죠. 여기가 먹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땅속에도 정말로 먹을 게 많은 것 같아요. 두더지가 주로 제일 좋아하는 먹이는
두더지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주로 어디가 습기가 있는 땅에 있는 거잖아요. 지렁이는 영양가가 아주 높아요. 두더지의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만 해도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남자들이요. 토룡탕이라는 거 많이 먹었어요. 토룡탕이 뭐냐면 땅에서 나는 용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지렁이입니다. 아우 요즘은 지렁이 뭐야 근데 그 당시 진짜 강장제로 많이 먹었어요. 그다음에 땅 속에는 지렁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곤충의 애벌레도 있잖아요. 딱정벌레, 나비, 메뚜기, 애벌레도 많은데 이 애벌레도 단백질이 풍부하죠.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메뚜기를 많이 잡아서 먹었거든요. 그게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어요. 심지어 안주로도 팔았어요. 마땅한 단백질 안주가 없으니까 많이 먹었던 거죠. 두더지도 그거 좋아합니다. 또 두더지는 개미하고 흰개미를 아주 좋아합니다. 시내, 거미, 달팽이 같은 무척주 동물도 두더지를 잘 먹는데 다 땅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별코 두더지는 땅속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물에서도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더 많죠. 작은 물고기들, 수생곤충과 갑각류도 함께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별코 두더지는 아주 약한 전기 신호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주로 물에서 먹이를 찾을 때 쓰죠. 포유류 가운데 전기 감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민물 돌고래, 그다음에 별코 두더지. 이 정도가 포유류 가운데 전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뭐 어류나 이런 쪽은 꽤 있지만 다 어디에? 물에서 활동하는 생명들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너무 작으니까 화석 종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없지는 않아요. 두더지는 원래 육상에서 살던 생명이에요. 그다음 땅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종속, 가목, 강, 문계에서 두더지는 호유강, 식충목, 두더지과에 속해요. 식충목이란 뜻은 뭐예요? 먹을 식에다가 벌레충이잖아요. 곤충을 먹는 동물이란 뜻입니다. 이 식충목에는 두더지과, 고슴도치과, 따쥐과, 멸종된 또 다른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식충목에는 두더지과, 고슴도치과, 따쥐과가 있는 거예요. 옛날 자료에 보면 황금 두더지과, 코끼리 따쥐과도 식충목으로 분류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다른 계통으로 봅니다. 수렴 진화라고 하잖아요. 살다 보니까 같은 모양이 됐을 뿐이에요. 환경과 생태적 환경이 비슷해서 생긴 일이죠. 아직 확실한 화석 증거가 없어서 코 같은 건 잘 안 나보니까 화석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더지가 식충목이라고 했잖아요. 처음 곤충을 먹기 시작한 포유류가 초성이겠죠. 쥬라기 시대에 쥬라마이아라는 동물이 있었고 또 백악기에 아시오릭시테리아라는 동물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먼 조상의 후보입니다. 또 가장 직접적인 조상 그룹으로는 공룡이 멸종한 5번째 대멸종 후에 포유류가 다양화되면서 그때 등장했을 거라 생각해요. 프로툰 굴라툼, 또 렙타코돈, 스틸로돈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6,600만 전에 공룡이 멸종하잖아요. 고슴도치과가 생긴 게 한 5,500만 년 전에 생기고 4,500만 년 전에는 따쥐과가 생기고 사실 500만 년 지난 4,000만 년 전에는 두더지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식충목 가운데는 뭐 가장 나중에 등장했지만 4,000만 년 전이면 꽤 오래전이죠. 영장류가 생긴 게 기껏해야 3,000만 년 전이니까. 두더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땅 위에 살았을 거잖아요. 낙엽에 쌓인 것, 풀숲에서 곤충을 잡아먹고서 살았습니다. 땅을 파고 사는 생물들은 어떤 거냐면 뭐 딱정벌레 유충이나 뭐 개미, 흰개미, 그다음에 일부 양서류와 이제 파충류 같은 게 있었을 뿐이에요. 당시 땅 속에는 공기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굴을 파고서 해집고 다니는 두더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유기물의 분해가 아주 느렸어요. 4천만 년 전에 갑자기 강한 앞발로 굴 파기의 전문가가 된 두더지가 등장하죠. 초기 두더지는 기존의 땅속 곤충들과 경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두더지가 굴을 파자 토양층이 뒤집히죠. 우리가 밭을 가는 것처럼 땅이 한번 뒤집히고 공기가 그냥 잘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제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들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토양이 비옥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물의 침투도 잘 되고 배수도 잘 돼요. 그런 덕분에 어떻게 해요? 식물 뿌리도 잘 자라는 거죠. 식물도 뿌리들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잘 들어오고 공기도 잘 통하는 거예요. 덕분에 식물들이 막 늘어나고 또 공기가 잘 통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곤충들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의 생태계가 아주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어린 식물들이 자라기 훨씬 좋죠. 땅속에 연해지고 공기가 잘 들어오니까 식물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식물의 생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겠죠. 식물들이 잘 자라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생물들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다 자기의 생태계 각자의 역량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더지 입장에서 보자면 두더지가 늘잖아요. 누가 늘어날까요? 두더지를 잡아먹는 동물도 늘어납니다. 올빼미, 쪽제비, 뱀 같은 포식자가 잘 늘어나게 돼요. 또 두더지가 파놓은 굴을 갖다가 다른 뱀이나
들쥐나 곤충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땅속 서식지가 아주 다양하게 되는 거예요. 지렁이와 개미 입장에서 보면 늘어난 두더지 때문에 잡아먹힐 염려가 커졌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두더지가 파놓은 땅속은 개미와 지렁이 입장에서도 자기가 살기 좋은 곳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생물의 다양성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두더지가 진화하기 전에는 곤충, 미생물, 양서류가 땅속 생태계를 지배했지만 생태계는 되게 제한돼 있었어요. 두더지가 진화한 다음에는 토양 구조가 복잡해지고 생태계가 다양해졌죠. 두더지는 단순한 곤충 포식자가 아니라 땅속 생태계를 바꾼 엔지니어였다고 보면 됩니다. 두더지의 진화는 지구 생태계, 특히 가까운 땅에서 일어나는 지구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죠. 두더지도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땅속에서 체계적인 굴 시스템을 만듭니다.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사냥은 얕은 층에 삽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이 깊숙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보통 5cm에서 20cm. 제가 본 거는 뭐 1cm, 2cm 밑에서도 막 아슬아슬 다녀요. 왜? 거기 벌레 다니면 쫓아가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5에서 20cm 정도 들어가서 해요. 왜냐면 위에서 볼록볼록하면 위에서 보기 좋잖아요. 이제 두더지 간다고 볼 수 좋기 때문에 이왕엔 아주 얕은 것은 안 하고 표현해서 5cm, 20cm 정도 내려간 곳에서 주로 사냥을 위한 터널을 뚫죠. 이 정도 깊이에 지렁이나 벌레들, 곤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이게 너무 얕게 올라오면 두더지가 지난 것이 움푹 솟아오르고 길에서 보면 마치 호수가 솟아오는 것처럼 움푹 솟아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얕은 터널, 사냥터로 쓰는 얕은 터널은 기껏해야 며칠 또는 아주 길어야 몇 주밖에 안 써요.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왜냐면 이미 다 잡아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항상 사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번식도 해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죠. 근데 안정적이 되잖아요. 좀 훨씬 깊은 곳에 갑니다. 1에서 2m까지 내려가요. 먹을 것은 별로 없는 것이지만 되게 안정한 곳이죠. 이 깊은 곳에다가 지렁이 보관해요. 떼까치가 잡아같이 잡아가지고 사람이 막 걸어놓고 나무에다가 찾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떼까치도 혹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냥 지렁이 막 잡아왔는데 많을 때 뭐 많이 잡을 수 있잖아요. 다 먹는 게 아니라 지렁이 보관소가 있어요. 1에서 2m 좀 깊은 곳에 놔두고서 그때 먹는 거죠. 이 깊은 터널은 몇 개월, 몇 년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둥지죠. 더 깊은 곳에서는 뭐 평생을 살기도 합니다. 다만 먹을 게 있을 때까지 이래요. 먹을 게 없으면 당장 그만 딴 데로 떠납니다. 이제 자기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유라시아 두더지는 다른 두더지가 몇 cm, 몇십 cm 기껏해야 1, 2m인데 유라시아 두더지는 3m까지의 깊이 터널을 팔기도 합니다. 이제 아주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개미도 되게 홍수가 나도 대충 날아서 다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방책들을 해둔 거죠. 오랜 진화 과정 속에서 홍수를 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일상 매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비법을 만들었죠. 얕은 터널의 출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얕은 터널의 출구가요. 땅에 움푹 올라온 데 있죠. 그렇게 만들어놔요. 홍수가 와도 자기 높은 곳으로 빠져나가서 비상탈출구를 만드는 거죠. 홍수가 완전 잠기기 전에 대피하면 됩니다. 비가 많이 와도 오히려 깊은 터널이 안전하기도 합니다. 개미도 마찬가지로 많이 와는데 오히려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사이폰 구조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아래 물이 차는데 위에는 물이 안 차는 지중해 안전장치가 있죠. 그래서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깊은 터널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탈출로가 막히면 어떡하냐? 다 물에 잠겼어요. 나와야죠. 거기 있으면 숨 막혀 죽으니까 기본적인 수영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침수된 터널을 탈출합니다. 탈출한 다음에 물 많으면 어떡하냐? 되게 힘들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홍수가 나면 사람도 되게 위험하잖아요. 모든 육상동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방법이 없어요. 두더지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있잖아요.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딱 달라붙잖아요. 근데 두더지의 헤모글로빈은 산소 친화력이 아주 높아요. 산소를 잘 붙여요. 그러니까 아주 산소가 낮은 환경에서도 산소가 헤모글로빈이 잘 붙어 있어서 다른 동물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는 있습니다. 모든 동물도 다 익사할 수 있습니다. 개미도 익사할 수 있고 이거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을 어떻게 견뎌나가겠어요. 별코 두더지도 마찬가지예요. 걔도 오랫동안 거기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호흡은 걔도 수분을 어떻게 위에서 쓰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기방울을 내밀었다가 다시 빨아들여서 요게는 어떤 먹잇감이 있는가 보다를 화학적으로 느낄 것뿐이지 숨은 올라와서 쉬어야 됩니다. 개미는 되게 복잡한 진사회성 동물이잖아요. 거기 여왕 개미가 살 곳, 알을 보관하는 곳, 그 다음에 유충을 키우는 곳, 먹이를 쌓아놓는 곳, 심지어 어떤 데는 뭐 곰팡이를 키우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누구 잡아가지고 노예를 삼기도 하고요. 복잡한 구조가 있어요. 여러 층으로. 높이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러니까 개미굴은 방도 많아야 되고 되게 복잡한 미로 형태예요. 그 다음에 개미가 아무 데나 다니지도 않아요. 자기가 딱 간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기 역할에 따라서. 근데 두더지 같은 경우는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통로들은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놔요. 왜냐면 적들이 서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기가 숨을 쉴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쨌든 굴을 통해서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얘 다양한 또 먹이 터널을 뚫어야 되니까 거기로 연결돼 가죠. 그 다음에 또 개미굴은 사는 곳이에요. 자기가. 두더지굴은 산다기보다는 이동과 사냥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미굴은 아주 깊진 않잖아요. 수미터까지 확장되는 것도 있지만 뭐 종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근데 두더지굴은 얕은 터널과 깊은 터널을 두 가지를 갖죠. 아까 말씀드린 얕은 터널은 먹이 사냥하는 것, 깊은 굴은 서식지, 그다음에 지렁이 보관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개미굴은 쉬지 않고 매일매일 확장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수선하고 고치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숫자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방은 이제 더러우니까 버리고 막 그러죠. 여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개미는. 근데 두더지는 혼자 계속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망가졌다서 고친다기보다는 옆에 새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주로 여러 개미들이 협동해서 이걸 수선하고 만드는데 두더지는 그냥 단독 생활을 해서 유지 보수하는 정도로서 유지하고 살고 금방 또 버립니다. 애착을 크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얕은 잠은 위험하잖아요. 밤중에 잠자고 있는데 다 냄새 잘 맡는 동물들이 와서 파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연결돼 있죠. 연결되어 있지만 서식하는 글이 있으면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얕은 걸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왜 얕은 걸이? 먹이가 얕은 곳에 있으니까. 하지만 잘 때는 다시 깊은 데 가서 자죠. 근데 이걸 못 찾았어? 그럼 포기하고 또 깊은 데 또 뚫어서 사면 됩니다. 거기가 뭐 묻어놓은 게 많지 않다면 거기에 굳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보이지도 않는 생명체들이 협력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땅속에서 뭘 찾아 먹기도 어려운데 같이 산다는 건 뭐야? 개미는 협력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더지는 단독 생활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단독 생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농부들은 두더지를 싫어합니다. 이거 만화들도 있어요. 그 보면 농부들이 두더지 찾아봐 죽이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두더지를 나쁜 놈으로 그려요. 왜냐면 진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안 그런데 우리나라 두더지 많지 않으니까 유럽에 살 때 보면 정말로 짜증 많이 내시더라고요. 두더지, 달팽이 이런 것 때문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두더지들이요. 뿌리 식물들이 있잖아요. 부황 작물들. 뿌리 먹는 식물들을 뿌리 속에서 많이 망가뜨려요. 자기가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제 망가뜨립니다. 그 다음에 논밭에 물길이 있잖아요. 물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더지 터널에 꼭 누가 들으면 들쥐들이 들어와요. 해로운 설치들이 막 오는 거예요. 설치 입장에서는 굴 파는 게 쉽지 않은데 두더지가 파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두더지에 의한 피해보다 들쥐에 의한 피해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제 두더지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두더지 없애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두더지가 없다면 농부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두더지들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먹는데요. 주로 먹는 게 별로 애벌레들 먹잖아요. 만약에 그 밭에 두더지 싹 없어진다. 그러면 두더지가 먹는 것보다 그 벌레들이 나중에 문제를 주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또 이것도 있지만 통기성이 또 중요하죠. 우리가 지렁이가 농사를 짓는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지렁이가 땅을 해죽고 나면서 공기길, 물길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지렁이는 흙을 먹고서 다시 흙을 내뱉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유기 양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도 정리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두더지는 오히려 지렁이보다는 통기성, 배수성에 문제를 주는데 더 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딱 그 협조가 잘 되면 농부랑 협조가 잘 되면 이런 방향으로 해주면 좋아 그러는데 자기 멋대로 하니까 화가 나서 잡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하지만 두더지 덕분에 그곳의 생태계가 풍성해지고 결국 농부에게도 큰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계를 가져야지 되죠. 뭐 두더지가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건 아니니까.